사흘 안에 북한 공군이 완전히 무력화, 초토화돼서 북한 전투기 중엔 떠다니는 게 없는 걸로 나올 정도로 우리가 우위에 있다. 1940년대 우리는 뭐 하고 있었죠? 우리 전차 만들었나요? 우리는 그때 소달구지 끌고 다닐 때예요. 그런 우리나라가 폴란드 전차 사업에서 독일의 레오파드 2, 미국의 M1A2를 물리치고 우리 K2 수표가 선택이 됐습니다. 국방비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2022년 세계 국방비 추이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라고 세계적으로 국방비 분석하는 데 권위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낸 통계가 있는데 작년 아니고 재작년 기준으로 국방비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2,940조 원이었어요. 우리 돈으로. 원래 이제 국방비가 냉전 때는 미국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군비 경쟁이 엄청났기 때문에 많이 지출이 되다가 1990년대 초반 이후에 냉전이 끝나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국방비는 많이 줄어드는 추세였어요. 물론 이제 국지적인 충돌, 전쟁가 있었지만, 근데 이게 다시 국방비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들어섰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재작년 벌써 2년이 지났네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계 각국이 이제 국방비가 늘리면서 첨단 무기를 도입하기 위한 이런 이제 비용도 상당히 많이 지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역시 이 국방비 압도적으로 많이 지출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마냐들 사이에 미국 별명이 있어요. 천조국. 국방비가 1,000조를 넘는다 해서 천조국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여러 해 전부터 있었는데 실제로 1,000조를 넘었어요. 8,7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50조, 1,000조 원이 넘었고요. 이거는 전 세계 국방비 39%, 40% 가까이 되는 수준이고, 미국이 정말 넘사벽의 압도적 1등이라는 게 어디 나타나냐면 국방비 유출 2등부터 11등까지 다 합친 것보다 미국 국방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압도적인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2등은 역시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 2,920억 달러, 미국의 한 3분의 1 정도. 근데 중국은 이제 사실 숨겨놓은 국방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보다 더 많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등은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 그 전에는 적었어요, 사실은. 근데 러시아는 이제 860억 달러 집계가 됐고, 우리나라는 몇 등이냐? 9등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460억 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그렇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올해 얼마냐? 59조 원입니다. 거의 6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코 국방비 지출 수준이 적은 나라가 아니죠. 개전 2년이 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이 아시지만 첨단 전쟁의 모습을 많이 보고 있죠. 드론의 비중이 엄청나게 크면서 이제는 드론 전쟁 시대다 이런 걸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한테 깊은 인상을 준 게 스타링크입니다. 통신망이 다 파괴됐을 때 우크라이나가 앨런 머스크한테 SOS를 치죠. 스타링크 지원해달라. 지원해줘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이 일반 통신은 물론이고 전쟁에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는데, 이런 이제 첨단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정말 1, 2차 대전, 우리 6.25 전쟁 때의 그런 재래식 전쟁도 보여주고 있다. 뭐냐? 참호전, 진지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병전도 벌어지고요. 많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정말 아까운 이 젊은 생명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희생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재래식 전쟁, 또 전차, 장갑차라든지 이러한 재래식 무기도 초반에 러시아의 신형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훨씬 싼 미사일에 의해서 그냥 한 방에 다 부서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무용론도 나왔지만 실제로 지금도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탄약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다 탄약 지원해달라고 야단인 거죠. 손 벌리고. 우크라이나는 서방, 미국 비롯한 서방 세계, 그 다음에 러시아는 북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 첨단 기술이 발전한 현대전에서도 기본적인 재래식 무기, 탄약, 보급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또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정신 전력이라는 거죠. 우크라이나전이 처음 터졌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몇 주도 못 버틸 걸로 봤죠. 워낙 이 병력 숫자부터 무기 체계 숫자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 근데 지금 2년 동안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부, 국가 지휘부와 국민들, 장병들의 항전 의지, 정신력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역시 이 고전적인 교훈, 물질적인 것뿐 아니고 정신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재래식 무기가 이제 뭐 분야별로 보면 육군 같으면 뭐 전차, 장갑차, 공군은 이제 FA50으로 대표되는 경공격기, 전투기에는 KF-21 지금 개발 중이죠. 그다음에 함정의 경우는 이지스함도 우리가 지금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천도 그 잠수함도 건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세계 10위권 이내의 기술 수준을 갖고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런 기술 수준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검증받는 거는 뭐겠습니까? 수출 아니겠습니까? 요즘 K방산 수출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 점에서 국제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하고 이제 북한의 전력, 재래식 전력이죠. 비교해 보면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봐야 되는데 우리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분들께서도 뭐 다 알고 계신 당연한 사실이지만 양적인 면에서는 아직 우리가 열세다.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현저히 앞서는 부분이 많다. 이게 우선은 총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양적인 면에서 일단 비교를 하면 역시 이제 우크라이나전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무기 질과 양도 중요하지만 사람, 병력 숫자도 중요하다는 걸 지금 두 개 전쟁에서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병력 숫자도 의미가 있습니다. 병력 숫자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제 북한은 총병력이 128만 정도로 보고요. 우리는 이제 50만입니다. 과거에 이제 60만이 넘었다가 이제 점점 줄어들었죠. 특히 이제 지상군의 경우는 북한이 110만 명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36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3대 1의 열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더욱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인구 절벽 때문에 난리죠. 분야별로.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갈 사람 숫자도 계속 급격하게 줄어든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2040년 되면 군대 갈 젊은이 20세 기준 젊은 남성이 한 10만 명 안팎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인들이 지금 50만이 어떻게 돼 있냐면 병사 30만, 그다음에 장교, 부사관 중심으로 간부가 20만이에요. 그래서 50만인데 간부 20만이 유지된다는 전자하에 병사가 10만이면 몇만 명이죠? 30만 명이죠. 근데 2040년 되면 30만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30만 유지도 힘들 수도 있어요. 북한도 요즘 뭐 인구와 출생률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우리보다는 굉장히 양호하죠. 그래서 이제 남북 간의 병력 격차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무기 체계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상군의 경우 대표적인 거는 역시 전차죠. 근데 전차는 우리가 한 2,200여 대, 그다음에 북한이 한 4,400여 대. 근데 장갑차는 우리가 좀 많습니다. 우리가 3,100여 대, 그리고 북한이 2,800여 대고요. 야포라든지 방사포, 다연장 로켓의 경우 북한이 상당한 우위에 있어요. 야포의 경우는 우리가 5,800여 문이고 북한은 8,800여 문. 방사포, 다연장포의 경우는 더 큽니다. 격차가. 우리는 한 310여 문인데 북한은 5,500여 문. 특히 여기에는 이제 장사정포, 서울 위협하는 장사정포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대지 미사일의 경우도 이제 북한이 우리보다 상당히 숫자상으로 우위가 있죠. 우리는 한 60여기고 북한은 한 100여 개 이상 되는. 요거는 이제 참고로 국방백서를 이제 기준으로 한 2022년 국방백서의 통계에 따르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질적인 면에서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우위에 있다 볼 수 있고, 근데 이 포병 화력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로켓의 경우도 미사일처럼 정확한 유도 로켓 개발이 돼서 배치가 되고 있고 그런데 북한도 물론 유도 로켓을 개발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포병의 경우는 역시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 포탄 터지는 위력은 사실은 이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경에 따른 차이,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갖죠. 그런 면에서 보면 포 숫자가 중요한데 북한은 상당히 이제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군의 경우는 전투함의 경우는 우리가 90여 척, 그다음에 북한이 420여 척이에요. 근데 질적인 면, 함정에 탑재되는 각종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상당히 우위에 있고, 또 중요한 게 크기도 중요해요. 배수량 기준으로 했을 때 북한 전투함 중에는 2,000톤 넘는 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3,000톤 넘는 배가 12척 이상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만재 배수량 만톤급인 이지스함도,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도 3척이 있고 정조대왕급도 건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잠수함정이 또 중요한데 잠수함정의 경우는 북한이 수적으로는 우리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10여 척, 거의 20척 가까운 10여 척이고요. 북한은 70여 척인데 북한은 우리 잠수함보다 크기도 작고 성능도 떨어집니다. 근데 다만 북한이 이제 최근 작년에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 10기를 탑재한 김군홍 영웅함이라는 걸 진수를 시켰고, 그 다음에 잠수함 어뢰발사를 쏠 수 있는 단거리 순항미사일 화살 1형을 계속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잠수함 자체 성능은 떨어지지만 잠수함의 공격 수단은 늘어나고 있다. 이게 또 이제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공군의 경우 역시 해군 이상으로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그래서 이제 한미 양국군이 이제
전쟁 상황을 상정한 시뮬레이션, 이 컴퓨터 워게임을 해보면 사흘 안에 북한 공군이 완전히 무력화, 초토화돼서 북한 전투기 중엔 떠다니는 게 없는 걸로 나올 정도로 우리가 우위에 있다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숫자상으로 보면 이제 저쪽이 많아요. 구형기 위주지만 전투기 경우는 우리가 한 410여 대, 북한의 경우는 810여 대. 근데 전투기 성능은 압도적으로 우리가 앞선다. 예를 들면 북한이 갖고 있는 전투기 중에 가장 신형이 미그 29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F-16 비슷한 걸로 보는데, 근데 그게 몇 대냐? 제인연감 등에는 30여 대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한 15대, 6대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F-16, KF-16이 전체가 몇 대냐? 160대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강한 F-15K도 59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신형 스텔스기인 F-35도 40대가 있고 앞으로 20대를 더 들여옵니다. 그래서 전투기 성능 측면에서 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뭐 이제 헬기 분야도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700대 이상인데 북한의 경우는 한 29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또 성능도 상당히 우리보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의 공정전을 하면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는 스텔스가 아닌 4세대 전투기를 시뮬레이션이지만 100대 이상 격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 부분 또 우리가 벌떼 전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정의 경우도 소형 함정들이 뭐 몇십 척이 한꺼번에 벌떼처럼 달려든다. 그럴 경우는 그걸 다 대응하기 힘들 수 있죠. K9은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 그리고 궤도형 자주포를 기준으로 하면 6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국산 무기고요. 원래 성능 자체로는 독일의 펜즈 하우비츠 2000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K9보다 좀 앞섭니다. 그 뭐 분당 최대 발사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앞서는데 이게 문제가 가격이 K9보다 2배 이상 비싸요. 그리고 생산 라인이 끊긴 지도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수출 시장에서 K9에 계속 밀렸죠. K9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8, 9개국 이상 이제 수출이 됐고 또 앞으로 추가 수출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더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는 얘기 있죠. 이게 숫자가 늘어나니까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또 하나는 부품 공급받는데도 유리하겠죠. 우리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이 많이 팔린 게 에이스 받는데도 유리하지 않습니까? 에이스 센터도 많고. 그래서 K9은 이제 많이 팔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더욱 다른 나라의 자주포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천무는 이제 국산 4인장 로켓인데 이 로켓 한 발이 뭐 축구장 3개를 초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천무의 장점은 다양한 크기의 로켓을 다 발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는 우리 이제 구형 국산 로켓에 직경 130mm인 구룡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비롯해서 227mm 무유도 로켓, 그다음에 239mm 유도 로켓. 유도 로켓은 센서가 있어서 미사일처럼 비교적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유도 로켓의 경우는 최대 사거리가 한 80km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거리도 길고, 유도 로켓의 경우도 최대 12발을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6발은 227mm나 239mm 로켓을 탑재하고 한 발은 우리 KT짐이라고 불리는 북장서정 북킬로 미사일이 있는데 그거를 개량한 최대 사거리 한 300km 가까이 되는 미사일도 또 한쪽에 탑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로켓과 미사일을 같이 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사 체계가 천무고, 그런 점에서 이제 경쟁력이 있고요. 폴란드에 실제로 상당량의 지금 수출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200문 이상 수출 계약이 이루어져서 수출이 되고 있는데, 폴란드 수출된 게 보면 한쪽엔 미사일이 있고 한쪽에는 로켓이 실려 있는 이제 그런 형태고요. 이게 또 천무가 의미가 있는 게 미국의 하이마스라는 다인장 로켓이 있어요. 그것도 우크라이나 전에 게임 체인저로 지원이 돼서 주목을 받았는데, 하이마스는 천무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27mm 로켓을 6발밖에 못 실어요. 제가 이제 폴란드 방산 전시회를 작년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방산 전시장 입구에 양옆에 우리 천무와 미국의 하이마스가 같이 서 있었어요. 근데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하이마스를 압도하는 형태로 딱 서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도 상당히 가슴이 뿌듯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FA-50은 이제 T-50이라는 고등훈련기를 경공격기로 개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본격적인 전투기라기보다는 지상의 정밀유도 폭탄이라든지 아니면 매버릭 같은 이제 공대지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지상 공격을 지원하는 이러한 이제 경공격기에 있는데, 이게 이제 세계 여러 나라, 폴란드를 비롯해서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 이제 수출이 됐고, 지금 뭐 요 개량형을 이제 미국 시장에 수출하려고 지금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열심히 정부하고
미국하고 같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KF-21은 지금 한창 개발 중인 4.5세대 국산 전투기입니다. 최초의 초음속 국산 전투기이고 여기에는 이제 국산 위성 배열 레이더, 국산 A사 레이더를 장착을 하고 있고 또 본격적인 스텔스기는 아니에요. 근데 외형은 보면 미국의 유명한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랩터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미니 랩터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형상 자체를 보면 상당히 스텔스기 성능을 고려한 이제 그러한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스텔스기 5세대 전투기가 되려면 폭탄 미사일을 기체 내부에 내부 무장창 안에 넣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아직까지 KF-21은 그런 준비는 돼 있지만 갖추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4.5세대 전투기로 불리고 있는데 2026년 여름까지 1차 개발이 끝납니다.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2026년까지는 이제 공대공 전투 능력, 28년까지는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갖춘 이러한 전투기로 2단계에 걸쳐서 이제 개발이 되고 이거를 이제 우리 군하고 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는 여기에 이제 무인 전투기도 같이 결합시킨 멈티라고 불리는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 형태로도 이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무5 같은 경우는 탄두 중량이 최대 한 8톤에서 9톤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천무4나 5는 보통 이제 사거리가 1000km 미만인 단거리 미사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는 탄두 중량이 2톤을 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어요. 8, 9톤이 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고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어마무시한 미사일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위력이 어느 정도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땅을 뚫고 들어가는 관통 탄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넓은 지역을 초토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확산탄, 집속탄을 쓰는 두 가지 형태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관통탄두의 경우는 김정은이 유사시에 전쟁 나면 내빼거나 아니면 이제 들어가서 전쟁을 지휘할 그 벙커가 뭐 지하 100m 이하에 있다고 흔히 얘기합니다. 뭐 공식 확인된 건 아니지만 100m쯤 있다고 보고 그것도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갖는다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확산탄의 경우는 어느 정도냐? 평양에서 제일 큰 건물이 뭔지 아세요? 이 넓이로 따지면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붙여있는 금수산 평화궁전, 높이로 따지면 100층이 넘는 유경호텔이에요. 근데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러한 유경호텔이나 금수선 평화궁전을 한 발로 모욕할 수 있는 정도고 이제 정통한 소식통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핵무기는 아니지만 가공할 무기다. 어떤 분들은 전술핵 무기급 위력이다고 표현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전술핵 무기라고 하면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진 거 비슷한, 거나 그보다 약간 작은 걸 얘기해요. 그러면 최소한 5에서 10킬로톤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TNT 폭약을 기준으로 하면 5톤에서 10,000톤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8, 9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술핵 무기급은 아니고, 하지만 그런 것을 연상할 정도로 가공할 유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궁 중에 이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가진 천궁2입니다. 천궁2가 이제 최근에 사우디에 한 4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작년 말에 계약된 건데, 원래 중동 지역은 이 무기 거래를 좀 비밀리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발표를 잘 안 하는데 이번에 하여튼 이례적으로 신원식 국방장관이 방문한 직후에 계약 사실이 이제 뒤늦게 발표가 됐는데, 사우디에 1차로 계약된 거고요. 중요한 거는 사우디가 영토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후티 반군하고 지금도 계속 전투를 합니다. 그 후티 반군이 계속 미사일이나 아니면 드론을 날려서 사우디를 공격하니까 이거를 요격 미사일로 막아야 돼요. 근데 그동안은 뭘로 막았냐? 미국의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이나 아니면 심지어 사드 미사일로 그런 이제 날아오는 후티 반군의 미사일 등을 막았는데, 뭐 미사일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이 드론의 경우도 어쩔 수 없이 피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패트리어트 등으로 요격을 했는데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 중에 구형인 CRI는 한 발에 40여억 원, 신형인 MS형은 60억 원이 넘어요. 그 공격하는 후티 반군의 드론은 얼마냐? 기껏해야 비싼 게 수천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만 원대 드론이다 치자고요. 그럼 1,000만 원짜리 드론을 잡기 위해서 60억짜리 미사일을 쓴다? 사드는 한 발에 150억이에요, 더구나. 이게 얼마나 이 가성비가 안 맞습니까? 사우디가 속으로는 막 열불이 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수단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한국의 천궁2라는 미사일이 그 전에 보니까 UAE가 2년 전에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것도 한 4조 원대 사기로 결정을 하는 걸 보고 사우디도 이거 좀 믿을만 하겠다, 그런 평가 등을 해서 이번에 이제 도입을 결정했는데, 그러면 우리 천궁2는 한 발에 얼마냐? 15억에서 17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MSCM 기준으로 하면 거의 4분의 1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가성비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사냐? 지금 산 거에 최대 한 3배까지도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 거의 10조까지도 사우디에 청공투를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청공투가 요격고도는 아직까지 15km 정도로 패트리어트보다 좀 낮습니다만, 이것도 계속 성능 개량해서 요격고도를 높인 이제 개량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중동 지역을 비롯해서 국제 시장에서도 동구권도 마찬가지 관심이 있다고 그러는데, 루마니아 등에서 관심이 있다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수출 효자 노릇을 할 것 같습니다. K9 자주포도 독일의 펜자하우비츠 2000에 비해서 2배 이상 싸요. 그리고 전차의 경우는 원래 세계 최강은 이제 독일의 레오파르드 2 전차가 꼽혔습니다. 1940년대에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독일이 티거라든지 판터라든지, 특히 이제 티거 같은 전차는 세계 최강의 전차로 평가받았는데, 그런 1940년대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만들었던 나라가 독일이에요. 1940년대 우리는 뭐 하고 있었죠? 우리 전차 만들었나요? 전혀 아니죠. 우리는 그때 소달구지 끌고 다닐 때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가 폴란드 전차 사업에서 독일의 레오파드 2, 미국의 M1A2를 물리치고 우리 K2 흑표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 배경은 가성비. 이 흑표가 레오파드 2에 비해서 2배 이상 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성비가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빨리빨리죠. 빨리 해주는 거. 근데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에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잘못하면 러시아가 우리를 때릴지도 모른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하기 무기를 빨리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빨리 폴란드에 갖다 주는 적기 조달이라고 하는데, 적기 조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거죠. 근데 폴란드가 사실은 우리보다 이제 독일, 미국에 먼저 타진을 했어요. 독일, 미국하고 계속 거래를 했으니까. 근데 거기는 전차 같은 경우 우리는 뭐 잘해야 빨라야 3년, 그리고 정상적으로 하려면 한 2029년쯤에야 제대로 줄 수 있어. 뭐 몇 년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는 뭐 몇 년 걸려도 1차분은 몇 달 내에 보내줄 수 있어. 폴란드 사람들이 그런 거죠. 리얼리? 근데 실제로 재작년 8월에 계약을 했는데, 재작년 12월에 폴란드 부두에 딱 K9 자주포 K2 전차를,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몇 대를 딱 배에 실어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정말 깜놀, 폴란드 대통령까지 부대에 나와서 환영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속한 조달. 그리고 또 폴란드의 경우는 거기에 추가해서 뭐가 있냐면 미국 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성, 이것도 또 영향을 끼쳤습니다. K방산 수출이 요새 이제 굉장히 화제지 않습니까? 주식도 보니까 방산 주식은 계속 강세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폴란드입니다. 재작년에 방산 수출이 173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 거기서 폴란드 수출이 124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비율을 따지면 73%가 폴란드였던 거예요. 폴란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근데 폴란드가 이제 그 124억 달러는 1차 사업이었고, 사실은 이제 그보다 더 큰, 훨씬 더 큰 2차 사업, 한 330억 달러 규모의 2차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수출금융 문제 등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풀어가는 상황이고, 최근에 다시 이제 대박 주춤을 보이고 있는 데가 중동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에 청공투 수출이 최근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사우디는 천무라든지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다고 그러고요. UAE 경우도 뭐 헬기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제 다른 아이템에 관심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KF-11 전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사우디라든지 UAE 쪽에서도 그 자체가 아니고 그걸 업그레이드한 형태 6세대 전투기로 발전시키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이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이 새로운 K방산의 대박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한테 이제 남은 마지막 숙제가 미국 시장을 뚫는 게 사실은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머니인사이드 채널 구독자 여러분, 장시간 만나뵈서 반가웠고요. 제가 좀 다소 서툴거나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여러분 다시 만나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